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DSBA 연구실 석박통합과정 이유경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논문은 Neural Attention Model for Abstractive Sentence Summarization이라는 나마스 모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이 논문 같은 경우는 EMNLP 2015년에 발표되었던 논문으로 현재 시점에서 보았을 때는 굉장히 예전에 발표되었던 모델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은 서머라이제이션 태스크 두 가지 중에서 생성 요약에 해당되는 걸로 두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앱스트랙티브 서머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소스 센텐스 중에서도 중요한 문장이나 중요한 주제가 되는 내용들을 센텐스에서 중요 문장들을 뽑아내서 요약문을 설정한다 라는 태스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의 오버뷰를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문장 생성 요약을 위한 풀리 데이터 드라이븐 접근법을 사용했고 로컬 어텐션 베이스 모델을 사용을 했고 어텐션 베이스 서머라이제이션 모델 자체는 쉽게 대용량의 데이터 학습으로 확장될 수 있다라는 것을 컨트리뷰션으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살펴봐야 할 점은 로컬 어텐션 베이스드 모델이라는 것 자체는 인풋으로 들어가는 인풋 값 자체가 인풋에 단어도 들어가지만 이전에 나왔던 previous 컨텍스트를 인풋으로 같이 받고 있기 때문에 로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고 이 모델의 대용량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 자체는 2015년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큰 컨트리뷰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논문 같은 경우는 2015년에 발표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뉴럴 네트워크의 서머라이제이션 태스크를 접목한 기념비적인 논문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현재 시점으로 인용수가 2,000회 정도 되는 굉장히 중요한 논문입니다. 물론 현재 시점에서 생각을 해보았을 때 2015년의 논문을 리뷰하는 것은 굉장히 옛날 테크닉을 가지고 와서 발표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저희 연구실에서는 서머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미나를 진행했기 때문에 최근 기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세미나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센텐스 서머라이제이션 태스크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센텐스 서머라이제이션 태스크 자체의 정의를 살펴보면 인풋 센텐스가 주어졌을 때 컨덴스 서머리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센텐스 서머라이제이션의 목적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필요한 노테이션들이 있는데요. x1부터 xm이라고 표현된 것은 m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인풋 값을 의미합니다. 이 인풋값 같은 경우는 실제 몇 가지 센텐스들을 의미하는 것이 될 것이고 이 센텐스들은 몇 가지의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단어를xi라는 토큰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각각의 토큰 단위들은 각 단어들은 인디케이터 벡터로 표현되기 때문에 0과 1의 값을 가지는 바이너리 밸류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V라고 나오는 것은 보캐뷸러리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전체 여러 가지 트레인 데이터에서 사용되는 모든 보캐뷸러리 자체를 이 V라는 값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인풋 값이 들어갔을 때 저희가 요약문으로 생성되어야 한다라고 미리 정의를 해놓은 아웃풋 값이 될 텐데요. 아웃풋 시퀀스는 y1에서 yn으로 표시되는 부분이고 여기서 노테이션에서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은 인풋 값에 들어가는 m과 아웃풋 값에 나오는 n을 생각을 해봤을 때 아웃풋 시퀀스의 n은 이제 m보다 작은 값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가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스코어링 펑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Abstractive Summarization에서 가지고 있는 스코어링 펑션 같은 경우는 input x와 output y가 들어갔을 때 어떤 토큰이 나와야 되는지 혹은 어떤 단어가 나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률 값을 계산해 보았을 때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지는 아웃풋을 배출해내는 argmax 형태의 스코어링 펑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추출 요약 같은 경우에 스코어링 펑션이 정의된 것을 보면 인풋 값이 들어갔을 때 이 인풋 값에 해당하는 y 아웃풋 값이 실제로 생성되는 아웃풋 시퀀스가 아니라
소스 센텐스에서 등장할 수 있는 컨텍스트 값의 인덱싱된 값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실제로 여기서 보셔야 되는 첫 번째 extractive summarization scoring 펑션을 보시면 y 부분에 들어가 있는 x m1부터 mn까지 되어 있는 이 노테이션을 살펴보셨을 때 마지막 텀이 mn으로 끝나고 실제로 아웃풋 시퀀스가 yn으로 끝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n은 아웃풋에서 정한 시퀀스 값만큼 나온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에 나오는 스코어링 펑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제약식을 더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약은 argmax 밑에 있는 이 m이 1부터 m까지의 집합에 속해 있다라는 제약에 플러스해서 mi-1이 mi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constraint가 함께 더해져 있는 상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옆에 있는 스코어링 펑션 같은 경우는 위의 것과 동일하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으며, 실제로 constraint가 하나 더 추가된 형태로 extractive summarization이 스코어링 펑션을 가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모델에서 말하고자 하는 스코어링 펑션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abstractive summarization 같은 경우는 왼쪽과 같은 값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 모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스코어링 펑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세 가지 스텝의 순서를 거치면서 스코어링 펑션이 정의된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x가 들어갔을 때 y가 제너레이트 될 확률이 가장 커지는 값을 저희가 제너레이트 해냈을 때 요약문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1번이라고 쓰여진 것을 보시면 이 sxy 같은 경우는 실제로 g라는 펑션에 들어간 값들이 전부 다 서메이션 된 형태와 굉장히 approximate 될 수 있다라고 정의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g 안에 들어가는 펑션들의 인디케이터들을 보시면 y1 플러스 i 플러스 1과 x와 yc가 들어가게 됩니다. x와 y 같은 경우는 y는 아웃풋을 의미하고 x는 인풋을 의미하게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yc 같은 경우는 아웃풋 시퀀스, previous 시퀀스를 이야기하게 될 것이고, fixed window previous word가 될 것이니 실제로 저희가 네 번째 토큰을 예측하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앞선 1번부터 3번까지 정해진 윈도우 사이즈의 previous word를 인풋으로 같이 받아들이는 형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그 이전의 값을 넣었을 때 y 값을 제너레이트 해내는 conditional log probability 펑션으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설명드리면 어떤 파라미터와 인풋 값이 같이 들어갔을 때 어떤 단어가 생성될 로그 프로바빌리티를 만들어내는 상황이다 라고 스코어 펑션이 정의 내릴 수 있고, 여기서 이 로그 p라는 값이 커졌을 때 argmax를 취하게 될 경우 가장 확률값이 높은 단어를 제너레이션 해낸다 라고 이해를 하는 과정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컨디셔널 로그 프로바빌리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 값을 세 번째 텀처럼 풀어서 쓸 수가 있는데요. 이 값 같은 경우는 인풋으로 x만 주어지는 상황이 아니라 저희가 첫 번째 approximate 하고자 했던 윈도우 사이즈를 고려한 previous word를 인풋으로 함께 넣은 상황도 같이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번과 같은 정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풋으로 윈도우 사이즈를 함께 넣었을 경우에 하나의 인풋 값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컨텍스트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레프레젠테이션을 생성해낼 수 있는 스코어 펑션이 된다, 혹은 이제 옵티마이즈 할 수 있도록 학습이 되는 펑션이 될 수 있다, 오브젝티브 펑션이 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모델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기존의 서머라이제이션 태스크들이 어떤 식으로 수행됐는지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지금 저희는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들을 활용을 해서 서머라이제이션을 하고 있지만 2015년 당시에는 previous work를 봤을 때 서머라이제이션이라는 태스크 자체를 얘기하기보다는 서머라이제이션과 컴프레션이 하나의 태스크로 표현된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스크를 풀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노이즈 채널 어프로치라는 것을 사용을 했고, 두 번째는 independently
Estimator Language Model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세 번째로는 Conditional Summarization 모델이다. 이런 세 가지의 어프로치를 통해서 기존의 서머라이제이션 문제를 포뮬레이션하고 풀어왔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이 당시에는 컨텍스트 인코더 자체가 그렇게 활발하게 연구되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랭귀지 모델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각각의 단어를 개별적으로 예측하는 모델들이 서머라이제이션 태스크에서는 주를 이루었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수식으로 풀어서 써봤을 때 input x가 들어왔을 때 y 값을 리턴할 확률에 대해서 argmax와 같이 왼쪽 텀으로 쓸 수가 있다면, 이 i를 풀어서 써보았을 때 py와 px바y의 곱셈을 이제 오브젝티브 펑션으로 다시 풀어서 써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서 확인해 보면 각각의 제너레이트 되어야 될 토큰들과 혹은 워드들이 세퍼레이틀리하게 예측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서 기존에 최근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트랜스포머 계열의 모델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뉴럴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초기에 사용되었던 랭귀지 모델인 NLML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왼쪽에 가장 첫 번째 그림을 보았을 때는 이 첫 번째 그림은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림이고, 두 번째는 NLLM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림인데요. 원래 기본적인 NLML의 구조를 가지고 서머라이제이션 태스크에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왼쪽 그림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input x와 yc가 실제로 input 값으로 들어가는 값들이다, 인코더에 들어가는 값들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실 수 있고, 이 x와 yc 값이 인코더라는 ENC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코더의 아웃풋이 되는 값 또한 이제 probability가 될 수 있는 py1, i 플러스 1 바 x, yc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실제로 x와 yc를 받은 컨디셔널하게 받은 상황에서 yi 플러스 1을 예측하는 상황에 이제 디코더 형식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디코더에서는 yc가 인풋으로 같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이 모양은 기존의 NLML에서 보여주는 모양과 유사하기 때문에 오른쪽에 NLML 박스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probability와 굉장히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오른쪽에서 볼 수 있는 식으로 정의된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인풋 값으로 x와 yc를 받는 인코더의 값이 w라는 웨이트 매트릭스와 곱해져 있고, 이 값들이 또 vh와 더해진 상태로 익스포넨셜 함수에 태워진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값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yc에 approximate 되는 이 값들은, 예측되는 값들은 워드 임베딩 매트릭스와 곱해진 값이다 라고 이해를 해보실 수가 있고, 또한 h로 표현되는 representation 값은 실제로 나오는 이 예측된 값의 웨이트 매트릭스를 곱한 형태를 하이퍼블릭 탄젠트에 감싸서 나오는 representation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인코더를 거쳐서 나오는 값은 contextual 인코더를 거쳐서 representation을 생성하는 과정이다 라고 이해를 해보실 수가 있고, 실제로 이런 과정들은 현재 서머라이제이션 태스크에서 자주 사용되는 모습은 아니지만 초기 모델에서는 이런 식으로 모델을 다시 포뮬레이션을 해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모델에서는 여러 가지 인코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가장 좋은 성능을 냈던 것은 어텐션 베이스드 인코더를 사용한 세 번째 인코더를 적용한 모델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실제로 이 모델에서는 세 가지 모델을 미리 정의해 둔 다음에 실험 과정을 거쳐서 어텐션 베이스드 인코더가 가장 좋은 성능을 실험적으로 보였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먼저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로 백오브워즈 인코더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 백오브워즈를 사용을 해서 인코딩을 하는 과정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F는 워드 매트릭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백오브워즈가
백오버즈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실제로 문장에 어떤 단어들이 놓여 있을 때 이 단어들의 순서를 고려하지 않은 채로 특정 단어가 존재했으면 1, 존재하지 않았으면 0으로 표시하는 굉장히 간단한 레프레젠테이션이다 라고 이해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컨볼루션 인코더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컨볼루션의 몇 번째 디멘전을 사용했는지 2D인지 1D인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만 실제 이 모델에서 말하고자 하는 컨볼루셔널 인코더 같은 경우는 템포럴 컨볼루션 레이어를 거친 1D 컨볼루션을 수행한 결과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컨볼루션 연산과 컨볼루션 레이어는 7번 이퀘이션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컨볼루션 레이어를 거친 다음에 나왔던 두 가지 엘레멘터들은 맥스플링을 거치게 되게 되고 이 맥스플링은 포인트와이즈 넌 리니어티 펑션을 지나게 되어서 아웃풋으로 나타내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6번에 나오는 해당되는 x 값이 실제 예측되는 아웃풋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어텐션 베이스 인코더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희가 인풋 값을 받았을 때 이 인풋 값 중에서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되냐, 어텐션을 걸어야 하냐라는 문제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과정인데요. 왼쪽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x와 y가 인풋으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f와 g와 p라는 매트릭스를 거쳐서 계산을 하게 되고 여기서 나오는 p라는 값은 x가 x 햇으로 표현되는 approximate x라고 표현되는 부분과 함께 적용이 되어서 p라는 값을 구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렇게 구해진 x 햇과 p를 사용을 해서 인코더의 인풋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텐션을 걸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여기서 사용되는 p와 g 같은 경우는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 인코더의 특징을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백오버즈 인코더 같은 경우는 서머라이제이션을 위해서 단어의 중요도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인코더의 아웃풋 같은 경우는 오더를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이웃한 프레이즈로부터 실제로 어느 게 중요하다 이런 컨텍스트를 고려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오더를 무시한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 근처에서 나타냈는지를 확인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백오버즈는 굉장히 간단한 인코더의 형태이다 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 그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컨볼루션 인코더가 이제 제안이 되었는데 이 인코더 같은 경우는 단어 사이에 로컬 인터랙션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기서 로컬 인터랙션이 가능한 이유는 실제로 컨볼루션 연산 자체가 근처에 있는 피처들을 함께 고려해서 연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존의 백오버즈가 오더를 고려하지 못했다면 주변의 값들을 고려할 수 있는 컨볼루션의 특징에서 로컬 인터랙션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이해가 될 수가 있고 실제로 여기서 사용되는 연산들은 템포럴 컨볼루션 레이어, 다시 얘기하면 1D 컨볼루션을 사용하는 레이어들과 맥스 플링 값을 사용을 해서 레프레젠테이션을 구하는 과정을 거쳐서 인풋 시퀀스들을 이제 매핑시킨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세 번째로 사용되는 어텐션 베이스 인코더 같은 경우는 이제 컨볼루션 인코더가 실제로 인터랙션을 뽑아낼 수는 있게 만들어지지만 전체 인풋 시퀀스를 하나의 싱글 레프레젠테이션으로 표현할 수는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ABS 같은 경우, 그 Attention Based Encoder 같은 경우는 전체 인풋 시퀀스를 하나의 단일 레프레젠테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고 이 Attention Based의 인코더는 컨텍스트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인코더이기 때문에 기존의 인코더보다 훨씬 더 많고 깊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좋은 인코더이다 라고 이해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얘기하는 컨텍스트라는 의미는 저희가 최근에 사용하고 있는 컨텍스트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만 근처에 있는 단어를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해서 컨텍스트로 활용을 해서 인풋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컨텍스트 인코더는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인풋 값의 주변에 있는 단어를 얼만큼 고려하고 있는 상황의 측면에서 봤을 때 컨텍스트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트레이닝 과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서머라이제이션 태스크 같은 경우는 인풋으로 들어가는 더큐먼트가 존재를 해야 되고 이 인풋 더큐먼트 중에서도 어떤 것이 요약문인지에 대한 y 값이 필요합니다. 즉 인풋과 서머리에 대해서 페어된 데이터셋이 필요가 한 상황이고 이렇게 짝이 이루어진 데이터셋을 학습에 사용을 해야 인퍼런스 과정에서 인풋 더큐먼트만 들어왔을 때 요약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셋은 NLL 로스를 거쳐서 학습이 되게 되는데 실제로 티처 퍼싱을 하기 때문에 어떤 값이 y 값으로 정해져 있고 인풋 값이 픽스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x라는 값이 들어왔을 때 제너레이션 되어야 되는 토큰이 명확하기 때문에 NLL 로스를 써서 이 로스 값을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습이 이루어진다라고 이해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너레이션 관점에서는 인풋의 값이 들어왔을 때 가장 확률 값이 높은 단어를 한 턴마다 예측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여기서 디코딩 과정에서 사용하는 알고리즘은 빔서치 알고리즘입니다. 빔서치는 현재 트랜스포머 계열의 서머라이제이션 모델에서도 굉장히 자주 사용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사실 이 모델에서는 병렬적인 학습을 진행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습할 때도 이제 이 골에 맞춰서 인풋 값이 들어왔을 때 하나의 아웃풋 값을 K번 디코딩하는 과정을 거쳐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인퍼런스 과정은 이제 트랜스포머 계열의 모델과 동일하다고 이해를 할 수가 있고 학습이 된 모델이 한 번의 스텝을 거치면서 K번 디코딩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실제로 원래 있었던 피드포워드 모델을 조금 변경한 형태인 빔서치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 살짝 변경된 피드포워드 모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실제로 서머라이제이션 태스크 자체가 이 모델에서는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의 아이디어로부터 인스파이어드 받아서 제안된 모델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워딩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빔서치 같은 경우는 다양한 논문들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살펴보면 빔 사이즈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빔 사이즈 중에서 가장 확률값이 높은 단어들로 이번 턴에 단어를 생성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제너레이션 되는 디코딩 과정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익스텐션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튜닝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머신 트랜슬레이션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는지를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데 실제로 가장 첫 번째 제가 스코어링 펑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스탠다드 머신 트랜슬레이션이 어떠했기 때문에 스코어링 펑션을 비슷하게 어떤 식으로 정의했느냐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스탠다드 머신 트랜슬레이션 같은 경우는 인풋 값이 주어졌을 때 아웃풋 값을 생성해내야 되는 관점에서 x와 y라는 페어드 데이터셋이 존재를 할 때 이 값을 학습하고 그 값에 맞는 값들을 제너레이션 해내야 되는 태스크이기 때문에 실제로 서머라이제이션과 트랜슬레이션은 좀 비슷하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 머신 트랜슬레이션을 적용을 해서 스코어링 펑션을 팩토라이즈 하게 될 경우에는 스코어링 펑션을 이 두 번째 줄처럼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스탠다드 머신 트랜슬레이션에서 사용하는 이 값 자체를 스코어링 펑션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실제로 이 값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게 되면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를 적용할 수 있는 로컬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로컬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YC라는 부분에서 로컬이라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이 말은 실제로 인풋 도큐먼트인 X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디코딩 되었던 previous window size 워드들이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 값을 제너레이션 하는 것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지속적인 스코어링 펑션이 정의된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실제로 이런 모델을 통해서 학습 과정을 거쳐서 좋은 서머리를 만들었을 때 이 서머리를 어떤 식으로 평가할 수 있느냐에 대한 평가 지표인데요. 평가 지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서머라이제이션을 테스트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루지 스코어가 있는데 이 루지 스코어 같은 경우는 Recall Oriented Understudy for Existing Evaluation이라는 줄임말을 가져서 루지 스코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여기서 루지 1, 루지 2, 루지 L이라고 세 가지로 구분이 되게 되는데 루지 1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아웃풋으로 생성된 센텐스가 존재할 때 유니그램 단위로 오버랩 될 때의 값을 의미를 하고 두 번째는 바이그램 단위로 오버랩되는 단위를 의미를 하고 세 번째로는 longest common subsequence overlap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긴 서브시퀀스를 가지는 값들이 오버랩 됐을 때 얼만큼의 루지 스코어를 가지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단어는 유니그램 단위로 아주 잘게 나뉜 단위에서도 오버랩 돼야 되고 바이그램 단위에 조금 더 유니그램보다 큰 단위에서도 오버랩 돼야 되지만 긴 길이의 서브 시퀀스에서도 오버랩 되어야 어느 정도 좋은 서머리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평가하는 방식은 언어 모델을 평가하는 지표 중 하나인 펄플렉시티인데요. 이 펄플렉시티 같은 경우는 워드의 시퀀스 기반으로 점수를 평가합니다. 이 아래 식을 보시면 이 PPL이라는 것은 W1부터 WN의 값을 인풋으로 받는 친구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W1부터 N은 어떤 시퀀스를 고려해서 인풋 값으로 받아들이는 형태이고 실제로 식을 보시면 W1부터 WN까지 들어가는 조인트 프로바빌리티를 밑에 두고 있는 이거 분의 1이다 라는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확률 값이 아래에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확률 값이 점점 커질수록 PPL 스코어는 낮아지게 되기 때문에 펄플렉시티가 굉장히 낮을수록 좋은 언어 모델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실제로 이 모델은 서머라이제이션 모델이지만 저희가 만들어낸 이 서머라이제이션 문장이 어느 정도의 확률값을 어느 정도의 PPL을 가지느냐, 즉 어느 정도의 확률값이 높게 산정되느냐가 나쁘지 않은 자연스러운 단어이다라는 것을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제공되기 때문에 PPL을 같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결과값을 보면 DUC 2004 그리고 기가워드라는 두 가지 데이터셋을 통해서 결과값을 뽑아볼 수가 있는데요. ABS라는 모델이 여기서 얘기하는 나마스 모델이기 때문에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기존 모델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모델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 실제로 데이터셋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Abstractive Summarization 같은 경우는 인풋 더큐먼트가 존재를 할 때 대부분 헤드라인을 가지고 정답이다, 레이블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레이닝 과정에서는 인풋 더큐먼트와 헤드라인을 가지고 이제 기가워드나 DUC들이 정답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실제로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데이터셋들도 인풋 데이터셋이 존재를 했을 때 인풋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제 대부분 뉴스 기사를 가지고 서머라이제이션 레이블을 만들기 때문에 헤드라인을 가지고 오거나 혹은 오라클 서머리를 통해서 요약된 문장들을 레이블로 사용을 해서 앱스트랙티브도 학습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초기 모델인 경우에서는 이 기가워즈나 DUC 같은 경우는 인풋과 그에 해당하는 헤드라인을 레이블로 가지고 오고 있는 상태이다 라고 페어를 구성하고 있다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기가워즈에서 나오는 ext%라는 값은 인풋 값이 서머리 토큰에 포함될 확률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확률이 점점 높을수록 실제로 서머리 토큰에 많이 포함되었다.
서머리 토큰이 인풋 값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이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실제로 인풋 값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인풋이 가지고 있는 단어들을 가지고 abstractive summarization 구성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조금 괜찮은 서머리를 만들어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물론 이 지표가 아주 정량적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의 이제 인풋에 등장했던 단어가 아웃풋에 등장을 하게 되면 유사하게 서머라이제이션이 진행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간접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포함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ABS에서 플러스 표시가 된 튜닝된 모델이 기존 모델 대비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Perplexity Result인데요. 이거는 기가워드의 밸리데이션에서 Perplexity가 어떤 식으로 나타냈나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다양한 종류의 인코더 타입을 적용을 했는데 이 인코더는 앞서 보셨던 백오버즈 그리고 컨볼루셔널 인코더, 어텐션 베이스드, ABS를 다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인코더 타입에서 퍼플렉시티가 가장 낮았나를 이제 테스트하는 실험이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퍼플렉시티가 어텐션 베이스드 모델인 ABS에서 가장 낮은 값을 보였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하고자 하는 모델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실험 같은 경우는 DUC 2003년도 데이터셋에 대해서 루지 스코어를 구해본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디코더를 그리디 디코더를 사용을 했는지 아니면 빔 서치를 이용해서 디코딩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하고 있는데, ABS 모델이 빔 서치를 한 결과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퍼플렉시티 인코더 관점에서 퍼플렉시티를 확인해 보건 디코더 관점에서 루지 스코어를 확인해 보던 ABS 모델, 나마스 모델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